안녕하세요. 혹시 자식 농사를 짓는다는 말 아시나요? 자식을 키우는 일을 농사에 빗대어 하는 말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식들이 잘 큰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질문의 대답과도 같은 사연글을 들려드릴까 싶어요. 저는 남편과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당시에 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저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경력자였어요. 대화를 해보니 서로가 맞는 면이 많고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연애 관계로 발전해서 결혼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 저희 연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댁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모 때문이었죠. 시댁은 잘 사는 편으로 시부는 사람 좋은 인상에 싫은 소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시부와 정반대였어요. 성미가 괴팍하고 사람을 들들 볶는 면이 있다고 할까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타입이었죠.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딜 가서 의사 아들의 회계사 딸, 교수 사위 뒀다고 하면 다들 어떻게 자식들 그렇게 잘 키웠냐고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낙담하고 있는지 알겠지? 처음 저를 봤을 때 시모가 한 말이었어요. 자식을 번듯이 키워낸 시모의 자부심이 가득한 말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이 사람 좋아해서 만나는 거예요. 착하고 이해심도 많고 직업도 좋고. 전 이 사람 아니고는 결혼 안 할 겁니다. 착하고 이해심 많고 직업도 좋은 여자들보다 나는 우리 아들 내조나 잘해줄 좋은 집안 며느리를 원해. 동네에서 장산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집안 자식 말고 내가 그 정도 원하는 게 욕심인 거니? 아들이 의사고 내 딸이 회계사인데 사람들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지. 네가 지금은 이렇게 콩깍지 때문에 죽고 못 사네 하겠지만 살아봐라. 내 말 틀린 거 하나 없을 거다. 아가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집안이 우리랑 급이 안 맞아. 결혼 승낙을 맡으러 간 자리에서 들어야 할 말은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했어요. 게다가 결혼 허락을 맡으러 오기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남긴 제 몫의 7천만 원 중에 이미 5천만 원을 남편이 개원하는 데 빌려줬거든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음식점 하시지만 저는 수도권의 큰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일해요. 연봉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이번에 개원 준비할 때 제가 돈 빌려줬거든요. 헤어지면 지금 당장 그 돈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면 개원 미뤄야 할걸요? 개원 엄청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대기업 연봉에 개원 자금까지 빌려줬다는 말이 시모의 마음을 간신히 돌려놓긴 했어요. 그때 시모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정도면 최소한의 도움은 되겠구나 싶은 표정. 기분이 개떡 같았지만 남편과 시부 때문에 참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저는 무척 바쁘게 지냈어요. 내조를 원하는 시모를 생각하며 바쁘고 힘든 일정에도 남편의 건강과 식사에 신경을 썼죠. 그렇지만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가져 육아휴직을 쓴 뒤 다시 출근을 해야 했을 때는 정말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정신도 없었고요. 애 키우는 부모들은 모두 잘 알 거예요. 애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게다가 남편이 육아를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육아휴직 후 오랜만에 출근한 상황이라면 시간뿐만이 아니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걸요. 그래서 저도 시모에게 연락하는 일이 점점 뜸해졌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꼬박꼬박 연락했어요. 한 번은 시부에게, 한 번은 시모에게요.
두 분의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서 그렇게 따로 연락을 드렸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 연락 왔다는 말 정도는 하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그게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제 생일에 남편이 양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불편한 마음이 더 컸죠. 사돈은 멀수록 좋다는 말도 있는데다가 동생이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첫 해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아마 밖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테고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그러면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제 생일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가족이 모였는데 그때 시모가 밥 잘 먹는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어요. 사부인도 마음이 영 불편하겠어요.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 고생한다는데 아들이고 딸이고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아들은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고 딸은 시댁 어른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못하는 쭉정이고.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쭉정이를 다른 집에다 팔 수가 있어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렇게 못할 텐데. 한순간 숨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시모의 발언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말이었죠. 친정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데다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그 말 듣고 있다가 너무 놀라 시모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네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연락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 어른들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면 매일 전화하고 한 번 물어야 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자식 농사 이따위로 지을 바에야 아예 자식을 안 낳는 게 좋지. 어머님, 그게 불만이시면 저한테 말하시면 되잖아요. 꼭 제 생일에 저희 친정 부모님 있는 곳에서 그런 말씀 하셔야겠어요. 그럼 언제 말하니? 네 잘못을 너희 어머니도 알아야 할 것 아니야. 그럼 네가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제대로 못한 건 너야. 그리고 너 어디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야? 네가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시모는 자기 말이 틀림이 없다며 대놓고 저를 저격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저도 시모에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남을 비난하고 싶으면 적어도 본인에게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시모도 그리 결백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그러는 어머님은 할머님한테 매일 연락 안 하시잖아요. 제가 매번 할머님한테 전화드리면 할머님이 뭐라 하시는지 모르시죠? 며느리가 면회 한 번, 전화 한 번을 안 한다고 신세 한탄만 하세요. 그런 어머님이 저한테 며느리의 도리라는 걸 가르치신다고요? 제가 시조모를 들먹이자 그제야 시모 입이 뚝 멈추더군요. 시모와 시조모는 사이가 무척 안 좋거든요. 그 때문에 연락도 시부가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연락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그 중요한 걸 안 하면서 저한테만 뭐라 하시는 건 좀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보다야 훨 낫죠.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하니까요. 1년 365일 연락은 아버님한테만 맡겨놓는 어머님보다는 훨씬 양호한 수준이잖아요. 안 그래요? 뭐? 지금 너 나 가르치는 거니? 나는 지금 너랑 나 사이의 도리를 알려주는 거야. 왜 갑자기 할머니를 끌고 와? 할머니 끌고 오면 네가 이길 줄 알아? 결국 분위기가 과열되자 시부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당신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며느리가 바쁜 거 다 알잖아. 남편 내조하느라 애 혼자 보느라 일까지 하면서 돈까지 벌어주느라 그런 며느리 몸 상한 곳 없나 물어보지는 못할 망정 전화를 안 했다고 이 난리를 피워? 마음을 좀 곱게 써. 쓸데없는 보석들한테만 관심 쏟지 말고 며느리랑 우리 부모님한테도 관심 좀 주라는 말이야. 그리고 전화통화는 할 말이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말 주고받을 거면 굳이 왜 해? 당신은 왜 나한테만 큰 소리예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시부였지만 시모에게만은 그렇게 싫은 소리를 잘하더군요. 결국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자리는 어정쩡하게 파했죠. 친정엄마는 기분이 확 상해서 울면서 집에 가셨고 남편은 제 눈치만 보기 바빴어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제 편 한번 들어주지 않은 남편에 대한 실망도 컸어요. 매일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의 귀한 자식들을 쭉정이로 만들어 친정어머니를 모욕한 시모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걸어온 싸움은 받아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동생은 그 다음 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꽤 큰 로펌에 취직하게 됐고요. 동생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부서에서 승진하게 됐거든요. 직급이 높아져 연봉에도 좋은 일이 생겼죠. 딱히 시모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동생이 대형 로펌에 취직한 다음 달에 남편 시모와 함께 남편의 외삼촌들, 즉 외가 식구들 모임에 가게 됐어요. 솔직히 안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애걸복걸하는 바람에 나가게 됐거든요. 이때도 시모와 제 사이는 냉랭했죠. 그런데 외숙부가 지인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의가 상해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상황이었다는데 변호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보, 처남한테 이야기 한번 해봐. 이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 들뜬 얼굴로 제게 묻는 남편을 보다가 제가 시모에게 얼굴을 돌렸어요. 시모가 아주 도도하고 당연한 얼굴로 저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래, 사돈 총각한테 이야기해보거라.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아. 내 인맥이면 해결 못할 게 없지. 저는 어이가 없었죠. 쭉정이라며 자식 농사 제대로 못 지었다고 비아냥거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호언장담하며 소개를 해달라니.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서 저도 말했죠. 어머님, 죄송한데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저번에 어머님이 저희 동생한테 시험도 한 번에 합격 못한 쭉정이라고 욕한 거 동생이 다 전해 들었거든요. 제가 부탁해도 동생이 안 들어줄 확률이 너무 커요. 그리고 어머님도 쭉정이한테 부탁하는 거 무섭지도 않으세요? 저희랑 급이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니 변호사는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저의 빈정거림에 시모의 얼굴이 수치스러움으로 확 일그러졌어요. 너 내가 저번에 그런 말 했다고 그걸 그대로 가서 일러 바쳤니? 도대체 애가 왜 그렇게 입이 싸?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라면 해야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제가 쭉정이라서 그런가 보죠. 어차피 어머님이 지은 농사도 아닌데 어머님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자식 농사 잘 지은 아들딸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좋은 직업 가지고 있잖아요. 하긴 저한테 나쁜 소리 할 때는 저희 집에 도움 구하게 될 줄 몰랐겠죠? 이쯤 되니 아버님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네요. 마음을 좀 곱게 쓰셨으면 제 동생도 도움을 줬을 텐데. 저희 어머니 그날 울면서 집에 가는 바람에 동생이 마음에 맺힌 게 많은 모양이에요. 제 말에 시모가 볼살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저를 째려보더군요. 정말 웃긴 건 제가 시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시모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가족들에게 야박하게 굴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솔직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모습이 집안 어른들에게는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은 모두 시모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야, 너 정말 사돈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너 정말 어떡하려고 그래? 이 오빠가 얘기하지 않더냐? 사람이 인심이 없고 성미가 괴팍하면 행동거지 말이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너 언젠간 네가 한 행동 고스란히 돌려받을 때가 올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어휴, 동네 창피해서 원. 오빠는 누구 편이야?
아니, 급이 맞아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급이. 솔직히 우리 집안에 대볼 수 있는 집안이기나 해. 시골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나는 우리 아들이 이런 애보다 더 좋은 며느리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한 거지.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 며느리 꼴랑 대기업 다니는 거 가지고 그거 아무나 다 다녀. 뭐 그렇게 내세울 거 있다고? 대기업을 누가 아무나 다녀? 너 진짜 그 콧대가 한도 끝도 없이 높아져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애들 일이고 이미 결혼했어. 그러면 너도 마음 놓고 후덕한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지. 아우, 시끄러워. 잔소리 좀 그만해요. 너희들 볼일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시모가 영 그 자리에 있기 불편했는지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보다 시모가 더 불편한 자리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헤어지고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거든요. 시부가 하는 것처럼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남편이 무조건 책임지고 하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남편 탓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와 친정 편을 들어주지는 못해도 시모를 말려줄 수는 있을 텐데 그것마저 못하는 남편을 믿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외가 가족들 앞에서 못된 시어머니로 찍힌 시모는 더 이상 저한테 연락을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마음은 편했죠. 이렇게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딱히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거더라고요. 저희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시모와 다시 연락하게 될 상황이 발생했죠. 저희 결혼 6년 차에 시모가 시부의 내연녀에 대해 알게 됐거든요. 사실 징후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부는 사람 좋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유독 시모에게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짜증내는 면이 있었거든요. 신경질적이고 사람을 아래로 보는 그런 시모의 행동이 사람 좋고 둥글게 사는 시부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분이 싸우는 일이 잦았던 거죠. 솔직히 며느리로 있으면서 두 사람이 서로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부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시모에게 당해본 일이 있으니까 두 사람 사이가 나쁘더라도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시부가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던 걸 시모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계기는 심플하면서도 충격적이었죠. 시모가 자주 연락하는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시모가 자신의 중학교 동창한테 소개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 설계사가 시모에게 폭탄 같은 소식을 전한 거였어요. 바로 그 동창의 생일날 고급 호텔의 비싼 명품 주얼리까지 애인에게 선물 받았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저희 시모는 딱 두 가지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농사를 잘 지은 자기 자식들과 반짝거리는 주얼리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금. 반짝이라는 것이라면 종류를 불문하고 사모으기 바빴던 사람이니까요. 시부가 몇 번이나 사치와 낭비를 줄이라고 단단히 일렀지만 시모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시부의 카드로 열심히 샀다고 하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프다는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동창이 애인에게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걸 들으니 어지간히 속이 쓰렸나 봐요. 그 동창분은 몇 년 전에 사별을 하신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다 늙어가는 마당에 돈 많은 남자까지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할 수밖에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동창의 애인을 찾아 나섰던 시모의 눈에 동창과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활보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발견한 거죠. 개인적으로 시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상황만 놓고 보자면 참 시모가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뇌구조는 저와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네 아빠 바람났어. 그것도 내 동창이랑.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거기다가 살면서 나한테는 반지 하나 사준 적이 없던 인간이 그년한테는 비싼 명품 브랜드의 목걸이 팔찌 세트를 선물했대. 내가 기가 막혀서
줄 거면 지 마누라를 줘야지 왜 그딴 년한테 주느냐고. 나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아들, 네가 나 좀 도와. 네가 그 여자가 너희 아버지한테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거 선물해줘. 나 곧 생일이잖니. 그 여자가 간 호텔보다 더 좋은 호텔,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로. 시모의 말에 깜짝 놀란 제가 반대를 하며 나섰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바람을 폈으면 아버님하고 단판을 지을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내연녀보다 더 많이 받겠다고 아들을 들들 볶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내연녀를 찾아가시든지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돈은 아버님이 쓰신 돈이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화가 난다고 아들한테 그만큼의 돈을 쓰시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 개원하고 요즘 환자도 많이 없는데.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니? 내가 자식을 왜 키웠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넌 내가 그 동창년이랑 네 시아버지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비루하게? 난 그렇게 못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난 그년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남편이 주든 아들이 주든 누가 주든 뭔 상관이야? 내가 그년보다 돋보이면 될 일인데. 시모가 우기고 있었지만 저는 당연히 남편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야 월급쟁이지만 남편은 아니잖아요. 의료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긴 했지만 그것도 서비스업이란 말이죠. 환자가 있어야 돈을 버는 법인데 지금 남편 병원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당신, 나 좀 봐. 설마 어머님 말씀하자는 대로 하는 건 아니지? 그럼. 설마 그런 거 다 어떻게 맞춰드려. 그냥 조금 달래드리면 될 거야. 그 큰 돈이 어디서 내가 그걸 해줘. 그렇지? 어머님 상심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돈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아들 돈이잖아. 대신 당신이 나중에 어머니 달래드리고 아버님이랑 얘기 한번 해봐. 집안 이렇게 난리가 나서야 되겠어? 어떻게든 안정시켜야지. 아버님이 잘못하셨지만 한쪽 이야기만 들어가서 모르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이야기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시모에게 줄 수 없다고 거절의 말을 건네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모 생일이 지난 다음 날, 시모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엄청나게 화려한 생일 파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활짝 웃고 있는 시모가 몸에 걸치고 있던 장신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물건들이었어요. 놀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카톡에 올라온 사진 봤어? 그거 뭐야? 혹시 당신이 해드린 거야? 그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엄마가 울면서 나한테 매달리잖아. 그래서 내가 해드렸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당신이랑 같이 모은 돈 있잖아. 야, 그게 어떻게 같이 모은 돈이야? 그거 우리 아버지 유산 남은 거잖아. 미친 거 아니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써? 벌써 쓴 걸 어떡해? 그리고 넌 우리 엄마한테 그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 울고불고 아버지한테 배신당해서 힘든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이게 어디 헛소리야? 돈 쓰고 싶으면 네 돈을 써야지. 그리고 막말로 아버님이 바람 피워서 힘드신 거야? 아니잖아. 아버지 내연녀가 비싼 거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나신 거지. 하긴 누가 뭐 때문에 화내든 내 알 바 아니지. 돈 다시 돌려놔. 안 돌려주면 나 절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한 달 내로 통장 잔고 원상복구 해놔.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어떻게 뺀 건지 알고 나서부터는 이혼을 해야 하나 심각히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자는 동안 지문으로 제 폰 열고 들어가서 이체시켰더라고요. 이틀에 걸쳐서. 이체 내역 문자로 날아온 거는 다 삭제시키는 치밀함까지. 부부 사이라도 범죄는 범죄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일이 생겼어요. 제게 사과 한 번 안 하던 남편 놈이 시모와 함께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부엌으로 슬쩍 데리고 가더니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2천만 원 못 갚겠다는 이야기 할 거면 나가. 그게 아니고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뭐? 무슨 돈? 나한테서 가져간 돈 말고 또 빌려달라고? 엄마가 내 카드로 쇼핑을 좀 했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어머님한테 카드는 왜 줬어? 아버지가 카드 끊는 바람에 내 거 줬지. 1,000만 원은 필요한데. 미쳤어? 꽥 소리 지르는 통에 시모가 부엌 쪽으로 오더군요. 여태껏 시모 얼굴이 좋았던 적은 없지만 그날은 정말 뺨이라도 갈기고 싶을 만큼 보기 싫은 얼굴이었어요. 너 우리 아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냐니?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몰라? 그리고 너는 돈도 잘 번다는 애가 이 정도로 돈도 못 갚아줘? 언제는 나더러 대단한 인재인 것처럼 말하더니 너도 별 볼 일 없는 애였네. 어머님, 지금 이 사람이 갖다 쓴 돈이 얼마인지 알고는 있으세요? 저번에 호텔이랑 장신구들 산 돈도 남편 돈이 아니라 제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돈을 빌려달라고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저희 아버지 유산으로 받았던 2천만 원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줘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기라도 하게? 차라리 잘 됐네. 그래, 응? 네가 감히 의사 남편을 어디 가서 만나겠어? 우리 아들이 너 불쌍하게 생각해서 만나준 거야. 그런 주제에 뭐가 어쩌고 좋지? 지가 대기업 다닌다고 아주 시어머니를 물로 보나 본데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두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 시모에게 심한 말을 듣고 있는데도 남편 놈은 멀뚱멀뚱 저와 시모를 쳐다보고만 있더군요. 결국 열받은 제가 남편에게 화냈어요. 이게 당신 뜻이야? 어머님 앞세워서 돈 1,000만 원 나한테 빌려가겠다는 게 당신 생각이냐고.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지문으로 몰래 돈 꺼내간 것도 그렇고 내 돈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도저히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 혹시 당신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서 이런 짓 하는 거야? 그러면 계획대로 잘 됐네. 당신이 하는 행동들 이제 이해하기조차 싫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별일도 아닌 걸로 무슨 이혼이야. 갑자기가 아니지. 네가 한 짓을 보고 말해. 그리고 네 엄마가 쓴 돈 정도는 네가 알아서 갚아. 마누라한테 손 벌리지 말고.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니? 두고 봐라. 누가 더 손해인지. 네가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고도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주제를 알아. 너 같은 년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못 만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자는 동안 마누라 재산 몰래 빼돌린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일 리가 있겠어요? 그런 행위를 범죄 행위라고 하거든요. 저도 마누라 돈 빼돌리는 남편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저는 부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남편에게 결혼 전에 빌려준 개원자금 5천만 원과 시모 생일에 몰래 쓴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무례하게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 했었어요. 여보,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내가 돈 그렇게 쓴 거는 미안해.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나쁜 마음에 그런 건 아니잖아. 나도 나쁜 의도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배신당하면서 생긴 마음의 상심을 덜어주려고 한 것뿐인데. 자기 합리화하려는 남편 놈을 째려봤어요. 물론 내가 잘못하긴 했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당신한테 빌고 있잖아. 나 정말로 수중에 돈이라고는 없어. 그러니까 이혼 소송 없던 걸로 하고 2천만 원도 천천히 갚는 걸로 하면 안 될까? 내가 왜? 나 이혼할 거야, 당신하고. 당신은 나랑 이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람 자는 동안 남의 재산 빼돌릴 생각을 했어?
당신이 한 짓이 무서워서라도 나는 이혼해야겠으니까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나 찾지 마.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다시 생각해봐, 응? 저는 절대로 이혼을 번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보다도 시모 때문에요. 시모가 시부와 싸우고 저희 집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시작하면서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었고요. 제 이혼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시모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다시 생각을 왜 해? 내가 다시 생각하면 지금 그 집 들어가서 시모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시모 통장 노릇은 둘째치고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 여보, 나 진짜 안 좋은 상황이야. 병원은 계속 적자고. 어머니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 당신한테 7천만 원에 우리 사는 집까지 나누고 하면 정말 남는 거 단 하나도 없다고. 돈이 왜 없어? 당신 진짜 웃기네. 집에 얼마 전에 가득 들어오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반문하는 남편에게 저는 아주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줬어요. 시모를 엿먹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 당신 어머님이 가득 모아놓은 주얼리들 있잖아. 그거 다 팔면 못해도 몇 천만 원은 훌쩍 넘어. 몰랐구나? 제 말에 남편 눈 눈빛이 반짝 빛나더군요. 돈 없으면 그거라도 팔아서 주면 되잖아. 어차피 돈 쓴 건 어머님이니까 어머님이 갚아야 하지 않겠어? 근데 그거 얌전히 주시려나 모르겠네. 친아들 마냥 아끼고 있으니.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지는 않았는데 저는 받아야 할 돈이 있었고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시모를 용서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슬쩍 이야기를 흘렸죠. 역시나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남편은 며칠 뒤 제 뒤통수 치고 가져간 2천만 원을 바로 마련해서 통장으로 넣어주더군요.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것이 큰 돈을 마련한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네. 이해력은 나쁘지 않아서. 일단 2천만 원은 해결됐고 나머지 5천만 원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이혼 전에 잡다한 거 싹 정리하고 싶으니까. 걱정 마. 돈 없으면 어머니 목걸이 몇 개 더 팔면 돼. 요즘 금값도 많이 올라서 그런지 살 때보다 더 많이 받아.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곧 부모님 이혼하실 것 같거든. 그때 어머니가 받은 것들로 돈 마련할 수 있으니까 뭐 일단 좋은 방법 알려줘서 고마워. 돈이 생기니 이혼 다시 생각하라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 물건 팔아서 돈 마련한 주제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굴고 있으니 어찌나 웃긴지. 속으로 비웃음을 참느라 고생했죠. 역시 돈이 아쉬워서 나 잡으려고 한 거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앞에 남편놈 얼굴이 더 꼴 보기 싫은 거 있죠? 돈 이야기 끝났으니 서로 용건만 간단히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가 큰 소리로 제게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야, 네가 우리 아들한테 목걸이 갖다 팔라고 시켰어? 내가 모아놓은 것들, 그것들이 어떤 건데? 내 목숨과도 같은 것들이라고. 당장 다시 돌려내. 당장 내 앞에 내 물건들 되돌려 놓으라고. 이보세요, 아줌마. 저는 당신 아들한테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예요. 채무자가 돈 마련할 방법 없어서 전전긍긍하길래 방법 좀 알려준 것 뿐이라고요. 막말로 내가 그거 가져가서 팔았어요? 나 그 더럽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물건들 꼴도 보기 싫고 만지기는 더더욱 싫은 사람이에요. 당신 아들이 당신 생각했으면 안 팔았겠지. 근데 막상 돈 필요하니 떡하니 팔아다가 돈 마련한 건 당신 아들이라고요.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아들한테 전화하셔야지. 어디 돈 빌려간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 난리야? 너 이 어린 년이 나한테 지금 뭐?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대한민국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멀쩡한 얼굴로 직장에 못 다니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어이가 없어서. 어디 잘해보세요. 그럼
나도 법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나를 가만한도? 나 막말로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거든? 그런 갑질 하고 싶으면 당신 자식들한테나 해. 그리고 어디 가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말하지 말고요.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으면 엄마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장신구 갖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아들이 됐을까? 하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다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데 다를 리가 있을까 싶네요. 다시 생각해도 웃기네. 자식 농사. 남 욕하면서 깎아내리기 전에 아줌마 집구석이나 잘 간수해요. 자는 동안 마누라 지문으로 몰래 돈이나 털어가는 도둑놈 새끼 길러낸 주제에 자식 농사는 무슨. 그 집 농사 다 망했네요. 마누라뿐만이 아니라 농부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보니. 제 말에 시모는 곧 넘어갈 것처럼 꺽꺽대며 숨을 크게 몰아쉬더군요. 너 이런 짓 하고도 내가 아주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괴물처럼 괴성을 내지르는 시모의 목소리에 저는 콧방귀나 꼈죠. 그렇게 사자가 달린 직업 가진 자식 자랑하면서 우리 집더러 급이 많니 안 많니 헛소리 짓거리던 시모가 결국 그 자랑스러워하던 자식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맞았으니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남의 돈으로 상대방에게 과시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때는 자기도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놈 보세요. 코너에 몰리니 부모고 뭐고 못 알아보고. 자식이 돼서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짓 저지르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편승해서 후회할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어쨌든 저야 돈 받았고 그 다음 5천만 원은 결혼 전에 써둔 차용증이 있으니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뭐 남편도 돈 없으면 이번에도 시모 재산 팔거나 개인 신용대출 받아서 줄 것 같아서 걱정 안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소송이 끝났어요. 아직 어린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오게 됐고 이 이혼이 시모의 행동과 남편의 손버릇 때문이었으니 제가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 이혼이 확정된 시기에 시모도 시부와 이혼하게 됐어요. 전 남편이 시모가 받을 재산 분할에 아주 신경을 바짝 쓰고 있더군요. 그거 결정돼서 나오면 저한테 5천만 원과 위자료 주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요. 부모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는 놈을 보니 얼마나 웃기던지. 그런데 희희낙낙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전 남편이 몇 달 뒤에 그늘이 한껏 드리워진 얼굴로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돈 조금만 더 늦게 마련해주면 안 될까? 지금 상황이 크게 좋지가 않아서.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돈 갚을 수 있다면서 호언장담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분명히 부모님 이혼하면 돈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왜 돈을 못 갚겠다는 건데? 위자료는? 양육비는? 안 되면 분할 납부라도 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그러지.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데다가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거라 당연히 엄마한테 재산 분할돼서 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걸로 당연히 급한 내 사정부터 해결하려고 했고. 그런데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이 없어졌더라고. 상간녀 앞으로 아버지가 벌써 오래전에 옮겨놨던 거야. 게다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아버지 카드로 사들인 주얼리 있지? 그거 귀금속들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고. 결국 엄마가 가진 귀금속들 때문에 도리어 재산 분할해서 엄마가 불리해지더라고. 그렇게 많이 사모았는지 몰랐어.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한테 남은 거라고는 지금 사는 집 전세금 일부 정도고 그거라도 남기려면 엄마가 가진 물건들 팔아서 아버지에게 도리어 돈을 더 줘야 할 판이야. 더 환장할 일은 아버지가 이혼 사유로 그 귀금속 사들이는 데 든 돈과 엄마 낭비벽을 콕 집어 말하는 바람에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못 받게 됐다는 거야. 남 보기에 부끄러워서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해.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부모의 이혼이 시모에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시부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만큼 시모의 낭비벽도 대단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남편 계획대로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머리를 쥐어뜯으며 짜증을 삭이며 말하는 전 남편을 보니 솔직히 어이가 없더군요. 자기 이혼 위자료와 부채를 해결하려고 시모를 이용하려고 한 놈이 시모가 받을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서 짜증을 내다니. 그래서 지금 당신 부모님 이혼이 당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 돈을 못 갚겠다는 이야기야?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똑같네? 당신이 쓴 돈이야. 그럼 당신이 갚아야지. 그걸 어머니 재산에서 빼내려고 하는 거 보니 참 기도 안 차네. 어머니 돈이 당신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신 어머님도 이런 자식 두고 어디 가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말하기 곤란하겠네. 나 같으면 엄마 낭비벽부터 잡을 거야. 어차피 당신 어머님이랑 지낼 거 아니야? 두 눈 뜨고 코 베이지 말고. 어머님이 당신 사정 봐주는 줄 알아? 당신이 어머님 사정 안 봐주는 것처럼 어머님도 똑같은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내 눈에는 이렇게 훤한데. 분명히 이혼해서 졌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라면 전처한테 와서 애언을 할 게 아니라 너네 엄마 고삐부터 쪼아댈 거야. 분명히 그 내연녀한테 졌다고 생각하고 또 엄청난 사치 낭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할 테니까. 당신은 자식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 제 말을 들은 남편이 푹 숙이고 있던 얼굴을 번쩍 들더군요. 그 눈빛에 고인 불안함을 보니 본인도 감이 온 것 같더라고요. 내연녀가 생일에 고급 호텔에 비싼 주얼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들들 볶아서 2천만 원을 개어내게 만드는 엄마인데 이혼해서 졌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는지 그제야 전 남편은 제게 인사도 없이 헐레벌떡 뛰어가더군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의사가 됐는진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식 농사는 참 조져놨다는 거요. 그러고서는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저한테 5천만 원을 보냈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돈을 마련해 봤더니 돈도 안 되고 적자만 나던 병원을 팔았더라고요. 동네 자그마한 의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원이라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던 남편이었는데 병원을 팔았다니 이제야 정신이 든 건가 싶기도 했죠. 개원이 포기하고 월급 받는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의 고삐를 꽉 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모가 낭비를 하거나 돈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걸 보면 시모 숨통을 제대로 쥐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시모한테 안이 돌렸으면, 아니 시모한테 동조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마누라랑 이혼하고 병원까지 팔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이혼한 지 1년이 훌쩍 넘던 어느 날 전 시모가 저희 친정집에 왔다는 전화에 친정으로 급히 갔어요. 엄마를 붙들고 다짜고짜 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보게 해주지 않으면 아예 들어놓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아니, 아줌마 아들을 왜 여기서 찾으세요? 저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남남된 지 오래됐어요.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한 게 틀림없어. 그게 아니면 우리 아들이 날 버리고 그렇게 도망갔겠냐고.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한 거 맞지? 그렇지? 전 시모의 말을 듣는 순간 벙침과 동시에 웃음이 났어요. 그 웃음을 참으며 되물었죠. 그 사람이 집을 팔고 도망을 갔다고요? 몰래? 그래. 멀쩡한 가족 파탄 내고 자기 인생 이 꼴로 만든 게 다 내 탓이라며 나한테 지랄 연병을 떨고 갔어. 네가 그런 거잖아. 걔가 그런 얘기 꺼낸 거 보면 네가 중간에서 뭔가 한 게 틀림없어. 제가 이유가 아닐 수도 있죠. 아줌마가 여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실 텐데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리고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딨어? 남편한테 배신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늙음하게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소소한 행복이나 챙기며 사실 거였으면
생일 잔치하겠다고 2천만 원이나 쓰게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것 때문에 멀쩡한 아들 내외 이혼하도록 원인 제공하셨으면 얌전하게 사시던지. 뭐하러 나대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아줌마 집까지 팔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니, 이야기를 했다고 쳐도 아들이 그렇게 효자고 어머니 위하는 자식이면 이야기 듣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내고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했겠죠.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아줌마 몰래 집 팔고 도망간 자식을 탓해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애꿎은 저희 가족을 괴롭혀요? 이게 너 말 다 했어? 네가 지금 우리 아들이랑 이혼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전 시모가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는 걸 저희 어머니가 말리며 전 시모를 강하게 떼어냈어요. 이 늙은이가 어디 와서 남의 귀한 딸한테 손을 대? 이제 우리는 그 짝이랑 영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쪽으로는 얼굴도 돌리기 싫은 사람이니까. 우리 딸 결혼하고 딸한테 그 수모를 주고도 딸 자식 마음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참았는데 이제는 나도 한마디 해야겠네.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좋겠소.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으면 자식놈이 엄마 버리고 도망을 가? 지도 보니까 제 어미가 사람답게 살 것처럼 안 보였으니 버렸겠지. 자식놈한테 빌부터 쓰잘데기 없이 돈이나 펑펑 쓰면서 자식 등골 빨아차 먹는 어미나 그런 어미 몰래 집 팔고 폐물 팔아서 도망가는 아들이나 아주 똑같은 것들이야. 우리 딸이 이혼한 건 하늘이 도우신 일이야. 그러니 여기까지 와서 헛짓거리하지 말고 도망간 자식이나 열심히 찾아다녀 이 여편네야. 친정어머니는 그간 당했던 수모를 폭탄처럼 되돌려줬어요. 전 시모는 친정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입만 벙긋거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그렇게 내쫓으니 더 이상 저희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더군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 시모가 결국 전세금까지 다 아들에게 뺏기고 가지고 있던 폐물도 아들이 다 팔아버리는 바람에 땡전 한 푼 없이 신우한테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신우가 그런 시모를 곱게 볼 리는 없죠. 아버지랑 이혼하면서 재산 찢어진 것도 화가 날 일인데 그나마 분할받은 재산도 지키지 못하고 아들한테 다 갖다 바쳤다면서 왜 자기한테는 돈 한 푼 물려주지 않았냐고 말이죠. 시모가 신우가 힘들어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마련해서 줬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 돈 없고 백 없으니 구박을 하며 못 살게 구는 것이 참 자식들이 왜 저리 컸나 싶더군요. 솔직히 신우 이야기 듣는데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제 자식은 그런 인간들로 키우지는 말아야지 싶었어요. 자식 농사 잘했다며 자랑하던 시모는 결국 신우 집에서도 쫓겨나서 시모의 큰오라버니 집에서 겨우 몸만 의탁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재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한동안은 제 이혼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버무렸지만 이제는 그런 상처들도 다 나아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리 좋은 생을 보내고 있지 않아서인지 말하는데 부담이 크게 없어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결혼을 할 때는 시어른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가장 최악의 시부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간섭하는 사람?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 말로 사람을 꼽주거나 언제나 차가운 인상으로 성긋는 사람? 제 기준에서 가장 최악의 시부모는 보수적이고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을 들으신다면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의견에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시모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시모의 첫째 며느리는 두 아들을 낳았고 시모의 둘째 며느리는 두 딸을 낳았죠. 저는 둘째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시모는
최악의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벌써부터 골이 흔들리지 않나요? 사실 형님이 벌써 손주를 둘이나 낳아줬으면 굳이 저한테까지 아들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시모가 병원에 와서 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둘째는 무조건 아들로 낳아라. 나는 내 아들 제사도 못 지내도록 만들고 싶지 않다. 둘째도 딸이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군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애 낳는 기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하면 진짜 사내 아이 낳을 때까지 애만 낳다가 인생 쪽날 것 같아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이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맞벌이 안 하면 생활이 유지가 안 돼서 애를 많이 낳지도 못해요. 그거 다 핑계야. 옛날에는 너희보다 못 살아도 6남매, 7남매 잘만 낳았다. 그러니 너도 쓰잘데기 없이 푼돈 벌겠다고 애쓰지 말고 아들 낳을 생각만 해. 그래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더 이상 그에 대한 말을 안 하기로 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딱 둘째까지만 낳고 더 이상 애는 안 낳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둘째가 또 딸인 것을 알았을 때 시모의 모습은 거의 악마에 가까웠어요. 딸만 낳는 며느리 지금 당장 내쳐도 모자라. 도대체 아들 하나 못 낳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년 둘 낳아놓고 미역국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너 앞으로 나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도 말어.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한테 잘해줄 생각 없으니까. 아니, 처음부터 대접받을 생각도 없었고 결혼했을 때부터 꾸준히 대접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런 말을 하니 저도 기분이 안 좋았죠.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집에 와서야 시모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됐죠. 대접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열심히 부려먹을 거라는 이야기였다는 걸요. 시댁에서 해야 할 모든 잡일에 형님은 제외되고 저만 일을 해야 했어요. 당시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라 평일에는 시간을 뺄 수 없었음에도 시모는 퇴근 시간에 귀신같이 전화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닥달을 했어요. 그렇게 시댁을 방문하면 제게 남은 건 잡일들 뿐. 저녁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건 정말 서러움을 넘어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죠. 몇 번 당하고 나니 저도 요령이 생겨서 친정 핑계, 남편, 애 핑계 대면서 시댁에 안 가려고 필사적으로 피했죠. 그러다가 결혼 6년 차 김장철에 급기야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시모는 배추를 40kg를 준비했더라고요. 솔직히 맛도 없어서 가져가도 잘 먹지도 않은 김치, 그렇게 적은 양만 하시라 말해도 꼭 사람 생고생 시키는 걸 보고 싶은지 양을 늘리더니 결국 이번에는 엄청난 양을 하게 된 거죠. 16포기쯤 되니까 배추를 절이는 것도 일이더군요. 빨간 대야에 소금물을 받아넣고 배추를 절이고 그걸 베란다로 옮기려는데 글쎄 그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발을 삐끗해 버린 거예요. 우당탕탕 들고 있던 절인 배추들은 떨어져 내렸지만 저는 거기에 신경 쓸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잘못 디딘 발목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정말 서럽고 짜증나는 건 시모가 이 상황에서도 저한테 괜찮냐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야, 배추를 바닥에 패대기 치면 어떡해? 네 입으로 들어갈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다루는 거야? 그리고 소금을 다 띄었잖아. 나중에 가전이랑 가구랑 녹슬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깨끗하게 해놓고 가. 사람이 다쳤으면 그것도 자기 집 김장을 하다 다쳤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시모한테 말했죠. 어머님, 발 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해도 될까요? 발목을 접질른 것 같은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인데 제 발목 잘못된 거 아닌지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만 너무 급성이라 발목에 티가 안 나더라고요. 최소 염좌, 까딱 잘못하면 금까지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제 말에
버럭 고함을 지르더군요. 너 엄살 떠는 거야? 아니면 설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니냐? 이것 봐. 요새 젊은 것들은 이래서 안 돼요. 한 것도 없이 요령만 피우고 당장 바닥에 있는 것들 안 치워? 바닥은 시모 말 맞다나 엉망진창이었고 그걸 저렇게 만든 제 책임도 있었으니 이를 악물고 바닥을 치웠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일을 할 기력도 의욕도 없었죠. 그런데 엎드려 있는데도 발목은 욱신욱신 미치도록 아파왔어요. 바닥을 걸레로 닦고 배추를 주워 담는 동안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발목을 쫙 편 상태로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일을 한 터라 더 안 좋았어요. 장승처럼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제가 그걸 치울 때까지 손 하나 거들지 않는 시모를 무시하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다치고 나서 30분은 넘게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 생각보다 엄청 심각했어요. 발목 관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부어오른 발목은 둘째치고 복숭아뼈를 타고 위로 올라와 종아리까지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만져보았을 때는 엄청난 열까지. 발가락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되는 걸 보니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어 보였죠. 제 발목을 보고도 시모는 코웃음 치더군요. 발 삐었나 보네. 그 정도는 하루 쉬고 나면 가라앉으니까 오늘은 할 일 다 끝내놓고 가. 할 일이란 건 배추를 절이는 일일 거고 그건 아직 절반도 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시모 말을 무시하고 폰을 열었죠. 네, 제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지금 열도 나고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요. 네,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오른쪽 발목이라 제가 직접 차를 몰 수도 없어서 구급차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이 발목뿐만이 아니라 몸에도 나고 있어서. 제가 전화한 곳은 119 구급센터였어요. 저 스스로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저를 데려다 줄 생각도 없는 시모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댁은 도시 외곽에 있었기에 택시도 잘 다니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야, 너 꾀병이면서 구급차까지 불렀어?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젊은 것들이 식은 머리가 없어서 지금 내놓은 건 다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저한테 욕을 하던 말던 저는 주섬주섬 제 짐을 챙겼어요. 널브러진 배추들과 소금물이 담긴 커다란 고무통은 그대로 놔두고 말이죠. 구급차가 빠르게 시모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구급대원이 들어와서는 저를 부축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화를 내며 짜증을 내는 시모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줬죠. 제 발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꾀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리로 배추를 다 절이고 가라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구급대원도 진상과 엮이고 싶지는 않은지 시모를 모른 척하고는 구급차로 이동했어요. 다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마음이 한없이 편해지더라고요. 시모 면상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의사의 무시무시한 소식이었죠. 발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다쳤을 때 바로 병원을 오셨으면 이렇게 뼈가 어긋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다치고 발 많이 쓰셨어요? 네, 배추 절이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머님이 바닥에 떨어진 거 당장 다 치우래서 엎드린 채로 좀 치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어쨌든 지금 수술은 필요합니다. 열어서 고정시켜서 핀 박아야 해요. 제발 실금 정도만 갖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골절 진단에 고정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그제야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 직업이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인데 지금 이 발목 때문에 그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2달 병원 신세 지는 건 당연해 보이는 발목을 보며 제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전화통에는 불이 나더군요. 야, 너 왜 안 와? 병원에서 사진 찍고 볼 거 다 봤으면 와서 김장해야 할 거 아냐? 배추라도 다 절이고 가야지. 일하다 중간에 내빼는 게 어딨어? 너 이런 식이면 나도 너 가만 안 둬. 딸밖에 못 낳은 년이 시댁에서 일도 안 해? 그럼 내가 뭐하러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겠니?
본부는 다 해야지. 아프다고 안 하고 힘들어서 못 하고 그런 게 우리 집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해?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는 저도 순식간에 분노 게이지가 찰 만큼 선을 확 넘는 발언에 저도 빽 성질을 냈어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딸밖에 못 낳은 년이라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그런 어머님도 딸이에요. 한가족 된 사람 가슴으로 품어줘도 모자랄 판에 그거 하나로 이렇게 사람 하나 괴롭히니까 기분 좋아요? 누가 들어도 당연한 제 말에 화가 나는지 시모가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던 남편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니 눈치가 딱 오더군요. 시모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구나 하고요. 전화를 받으니 남편의 고성이 날아오더군요. 저희 남편은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가 단점이었거든요. 평상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덤덤한 사람이 시모가 무슨 말만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저한테 성질부터 내고 보는 거요. 시모가 얼마나 아들을 아꼈으면 시모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을 사람으로 큰 거예요. 야, 너 집 난장판으로 해놓고 갔다는 거 사실이야? 엄마가 전화 와서 나한테 하소연을 다 하더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데? 아, 일도 바빠 죽겠는데 좀 잘하자. 엄마 비 맞추는 것도 며느리 할 일이잖아. 야, 내가 그 비 맞춰주다가 발목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무슨 헛소리야. 너 나한테 그딴 거 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면 딸 둘 낳고 나니까 너도 내가 하찮아 보여? 내가 너희 집 하녀냐고. 친놈이? 아, 바락바락 화를 내는데 발목이 엄청 쑤셔오더라고요. 풍분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옆에 서 있는 간호사를 잠깐 불렀어요. 그리고 제 전화기를 넘겨주며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이 전화가 제 남편인데 지금 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화를 내니까 발이 너무 아파서. 제 부탁에 간호사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제 전화를 받아 사실만 딱딱 알려주더군요. 네, 환자분 발목은 완전히 부러져서 어긋나셨어요. 금식하고 내일 수술을 하셔야 해요. 핀 박는 수술이라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요. 최소 2달은 조심하셔야 하고 박아놓은 핀을 뺄 때까지는 안에 핀 받고 생활하셔야 하고요. 구구절절 간호사가 설명을 해주고는 제게 전화기를 주더군요. 남편이 뭐라 말하려는데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야근을 접고 응급실로 달려왔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당신 다쳤다는 말 없었는데. 당신한테는 어머님 말이 법이야? 어머님한테 무슨 짓 했냐고 묻고 네 눈으로 똑바로 봐. 내가 어떤 꼴인지. 이런 꼴인데도 나한테 김장이나 하라고 난린데 당신이 나한테 위로도 못할 망정 어머님하고 같이 붙어서 나란히 내 욕을 해? 누가 봐도 심각한 제 다리에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나올 수나 있었겠어요? 염치라는 게 있는 놈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남편이 제 눈치만 보는 동안 시모에게 또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제가 받지 않고 남편에게 넘겼어요. 왜 나한테 줘?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왜 주는지 알 거야. 잔말 말고 전화나 받아. 네.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제 귀에까지 오더군요. 야, 우리 아들한테 일렀으니까 너 꾀병 부리지 말고 어서 집에 와. 일하기 싫다고 다친 척하는 게 말이 돼? 버러지도 그런 짓 안 해. 네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지금 배짱 부리나 본데? 어머니, 와이프 지금 다리 다쳐서 꼼짝달싹도 못해요. 아픈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제가 여태껏 어머니 편 많이 들어드렸지만 아픈 사람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발 앞으로 자중하세요, 제발. 잘 모르시면 가만히나 계시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고자질하지 마시고. 남편이 시모에게 소리를 치자 시모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하긴 발목이 박살이 난 마누라 앞에서 지 어머니 편드는 놈이면 당장이라도 이혼을 했겠죠. 그렇게 저는 그 다음날 금식 후 수술에 들어가게 됐고 8주 동안 입원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수술에 들어가야 한 것을 알게 된 시모가 혼자 김장을 하려는 게 엄두가 안 났는지 그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째 형님이 바쁘다며 시모의 부탁을 거절했다더라고요. 결국 아끼고 아끼던 첫째 며느리와 싸운 시모는 혼자서 김장 40kg를 했답니다. 시부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 많은 양을 며느리한테 시키려고 했냐고 정신 사나우니 빨리 눈앞에서 치우라고 호통치는 바람에 결국 시모가 혼자서 김장을 다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 듣는데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저를 괴롭히려는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모만 고생하게 됐으니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2달 동안 일을 쉬어야 했지만 시모가 곤란해졌다는 것만으로도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 개운함이 있었어요. 그 뒤로 시모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발목 이야기를 했더니 더 이상 저를 그만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뭐가 좋다고 괴롭히고 차별하는 시모와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시댁과는 대면대면하게 살았죠. 다행인 건 남편은 그런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는 없더라고요. 가끔씩 타이밍이 안 좋아서 애들을 맡길 일이 생겼거든요. 결혼 15년 차에 남편이 허벅지와 엉덩이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이상한 병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놔두면 뼈가 녹아서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겁이 나서 남편 수술을 위해 저도 병간호를 하기로 했어요. 보통 제가 애들을 볼 수 없을 때는 친정의 아이들을 맡기는데 하필이면 친정에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친언니에게 부탁을 하니 학교 어린이집 마치고 자기 전까지는 언니가 봐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언니네 집은 시부모와 합가해서 살고 있으니 잠을 재워주는 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봐줄 사람을 찾는 게 쉽진 않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 남편 수술하고 혼자 목발 짚을 수 있을 때까지만 우리 애들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외의 시간은 저희 친정언니가 봐줄 거라서. 그러나 시모는 시큰둥하더군요. 네 애들을 내가 왜 봐? 귀한 아들도 아니고 딸년들을 둘이나 나더러 보라고? 싫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결국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도 못하고 끊어졌죠.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다른데 아무리 찾아봐도 맡길 곳 없으니 그래도 혈육이라면 봐주지 않을까 하고요.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해 부탁하자 그제야 어렵사리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한마디 덧붙여 보냈어요. 그냥 애들 아침밥만 주고 저녁에 잠만 재워주면 된다고요. 다른 거 다 제 언니가 해줄 거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애들이 시모와 제 언니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게 됐어요.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언니가 애들을 잘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남편 병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애들을 시모와 언니에게 맡긴 지 4일째 되는 날, 친정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김서방 간병하느라 바쁘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연락했어. 조심스럽게 말하는 언니 때문에 저도 덩달아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애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아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애들을 못 봐준다는 말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제게 언니가 던진 말은 충격에 가까운 고발이었어요. 너희 애들 지금 4일째 아침밥도 못 먹었대. 게다가 저녁에도 할머니가 청소며 빨래며 온통 일만 시키느라 숙제도 못하고 올 때마다 애들이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 너희 시어머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아침밥을 안 먹었다고? 꼴랑 11, 7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할 시기에 아침밥을 안 먹였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제가 되물었죠. 그래, 애들이 저녁마다 너네 시댁에 가기 싫어서 울음바다야. 어린애들한테 자기가 어지럽힌 거 치우게 하는 것까지는 나도 이해해.
하지만 애들한테 할 말 못할 말까지 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첫째는 이제 말도 다 알아듣고 분위기도 다 읽을 줄 아는데 들어보니까 거기 맡겨서 될 일이 아니야. 아니, 애한테 너는 딸이라서 쓸모없다는 말을 왜 하신 거야? 그러면서 너희 엄마가 너희 버리고 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하지 않나?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 안에서 천불이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원한 건 잠자리와 아침 식사뿐이었는데 시모는 그 시간 내내 애들을 괴롭히고 밥도 안 먹인 데다가 엄마 욕, 애들이 듣지 않아도 될 말들까지 생각 없이 짓거린 거예요. 조용한 제가 얼마나 화났는지 눈치챈 언니가 슬쩍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눈치는 좀 보이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남은 며칠간은 우리 집에서 재우고 학교 보내고 할게. 예, 너희 그거 어떻게 좀 해야 한다. 딸들은 빨라. 상처도 얼마나 잘 받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서럽겠니? 그것도 친할머니인데 진짜 너무하잖아. 애들 불쌍해서 진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무리 손녀딸 싫다고 말했어도 재우고 아침밥 먹이는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핏줄이니까. 언니 전화를 끊고 나와서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혹시 애들 아침밥 내내 굶겨서 보내셨어요? 누가 그래? 첫째 그게 그러든? 그놈의 계집애 입도 싸지. 제 엄마 닮아서 야가 빠졌네. 며칠 밥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 그리고 일찍 못 일어난 걔들 탓이지 내 탓이냐?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길래 늦잠을 자도록 만들어? 애들이 늦잠 자는 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실 일이에요. 깨워서 밥 먹이면 되죠. 제가 애들 하루 종일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침밥 먹여서 학교만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네 새끼 네가 키워야지 왜 나한테 맡겨? 네가 뭘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남편 병수발 든다고 지금 나한테 생색 내려나 본데 그건 당연한 일이야. 병수발 들면서 애들 보는 것도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이고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것이 소리만 요란하지. 시모와 이대로 이야기하다가는 진짜 할 말 못할 말 다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전화는 일단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애들 밥도 안 먹이고 학교 보내셨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형님네 아들이었어 봐. 고기 반찬에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먹여주셨을걸?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 좀 해봐. 우리 애들 불쌍하지도 않아?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애들이 밥 좀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잠 많은 애들 늦게 일어나면 그냥 보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이 직접 맡긴 거면 그냥 어머니 믿고 놔둬. 당신이 애 때문에 떽떽거리니까 어머니도 기분이 안 좋으신 거잖아. 제발 조용히 좀 넘어가자, 응? 어차피 며칠만 참으면 다시 집에 데려올 건데 맡길 곳도 없는데 어쩌려고. 당신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정말로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도 아침밥 정도는 걸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당신 어쩜 그렇게 냉정해? 당신도 어머님한테 옮았어? 아들이 아니라서 막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어차피 맡겨놓은 거 힘 빼고 놔두라는 거야. 배고프면 알아서 밥 달라고 하겠지. 그리고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 태연스레 말하는 남편놈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미친놈. 그 한마디를 남편에게 던지고 저는 남편을 병실에 놔두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올 때가 아닌데 돌아온 저를 보더니 시모가 눈을 크게 뜨며 묻더군요. 네가 왜 여기 있냐? 우리 아들 간병하는 거 아니었어? 누구한테 맡기고 온 거야? 저는 그런 시모 말도 무시하며 애들 짐부터 쌌어요. 싸가지 없는 말이나 하고 애들 귀한 줄 모르는 인간 병수발 드느니 애들 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혼자 놔두고 왔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들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줄도 모르고 제가 미친 짓을 했네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었지. 불쌍한 내 새끼들 굶고 눈치 봐가며 할머니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남편 병수발이나 들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제 말에 시모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돌려 세우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니? 그래서 남편은 놔두고 애들 데려가겠다고? 그렇게는 못해. 내 새끼 아픈데 어딜 가려고? 저는 시모 손을 탁 내쳤어요. 네 새끼 네가 키우라면서요. 남 손에 맡기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어머님 새끼도 어머님이 키우세요. 아픈데 잠이 오겠어요? 아침밥 굶은 것만 봐도 속이 다 뒤집어지는데 남의 손에 왜 맡겨요? 어머님이 가서 씻겨주고 닦여주면서 수발이나 드세요. 나는 내 새끼들 키울 테니까. 뭐? 야, 너 진짜로 병원 안 가? 우리 아들 보러 안 가는 거야? 시모는 제 뒤를 쫓아나오면서 자꾸만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군요. 확 뒤돌아선 제가 시모에게 경고했어요. 안 가요. 내 새끼들 배 곱는 거보다는 안 힘드니까 오늘부터는 어머님이 아들 병간호하세요. 그렇게 애들 데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미안하고 서러운 마음에 애들 붙잡고 눈물만 흘렸어요.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미안한 마음만 들잖아요. 도리어 애들이 저에게 울지 말라며 엄마 잘못 아니라고 말해주는데 이것들을 두고 제가 망할 남편놈 병간호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기분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저녁까지 제가 돌아오지 않으니 남편놈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당신 뭐 하는데 오지를 않아? 미쳤어? 환자 놔두고 뭐 하자는 건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나 도저히 어머님한테 애들 못 맡기겠으니까 내가 직접 애들 볼게. 당신 병간호는 어머님이 해주실 거야. 네 새끼 네가 키우라는데 그럼 내가 키워야지 누가 키워? 당신은 어머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병간호 받아. 난 안 갈 거니까. 당신 정신 나갔어? 어머니하고 그런 걸로 싸우자면 어쩌자는 건데? 어머님이 애들 굶겼다고 일주일 내내 굶기는 게 할머니가 손녀들한테 할 짓이야? 어머님도 나쁘지만 당신도 나빠. 애들이 굶는다는데 뭐?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 내가 병신이지. 자식들 밥 굶기고 할머니한테 눈치 보게 만들면서까지 너하고 살고 싶은 생각 없어. 세상 천지에 배 터지게 먹여주는 할머니는 봤어도 애들 밥 안 주는 할머니는 처음 봐. 게다가 애들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알고는 있어? 애들한테 너희가 딸이라서 쓸모가 없단다. 너희가 딸이라서 너희 엄마가 너희 버리고 간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믿기지를 않아. 내가 왜 이런 소리 내 자식들한테 듣도록 만들어야 하냐고. 대답 좀 해봐, 이 나쁜 놈아. 뭐? 어머니가 애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손녀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리가 없잖아. 물어봐, 직접. 시모가 남편 옆에 있었는지 남편이 시모에게 따지듯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당당하게 답하더군요. 왜 그걸 나한테 따지니? 네 마누라가 딸만 낳은 게 내 탓이야? 그럼 아들을 낳았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 좀 했기로써니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나 어릴 적에는 그것보다 더한 말도 듣고 자랐어. 너 없어도 우리 집 잘만 돌아가. 첫째 며느리가 다 잘해줄 거다. 그러니 나갔으면 그냥 그대로 애새끼들 데리고 나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생각 말고. 얼굴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저는 시모 말에 코웃음 쳤어요. 김장하러 오라고 부탁한 것도 거절당했다면서 잘하기는. 착각은 자유지.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난 이런 집안에서 못 살아. 여보, 잠깐만. 남편이 뭐라 말하던지 말던지 전화 끊고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아들 자식 간병일 해보더니 힘들었는지 시모가 전화 와서는 저더러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이혼 기간 중에도 네가 우리 아들 안 사람이고 내 며느리다. 그러니 네 남편 병간호하러 들어와.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일을 다 맡겨놔? 이혼하기 전까지는 네가 이 일 다 해야 하는 거야. 갑자기 전화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남남 되려고 이혼 소송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전 제 새끼 키우느라 바쁘니까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 잘 키우세요. 저번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꺼낸 말 정도는 지켜주시죠.
전화해놓고 본전도 못 찾은 시모는 씩씩거리며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딸들한테 고작 그딴 말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면 너 실수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딸보다 아들 더 원할 수도 있지. 어디서 속 좁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들어?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사실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 곳에서 내 새끼 키우면서 못 살아요. 억만금을 줘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볼 것도 없는 집안 뭐하러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며 살아요? 이참에 우리 헤어지고 각자 갈 길 가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첫째 며느리가 잘해줄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손자들 둘이나 낳아준 첫째 며느리한테 전화하세요. 시모는 여전히 당당하더군요. 그래도 자기 힘드니까 금방 연락 오는 거 보세요. 아주 저를 식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언제는 첫째 며느리가 다 해줄 것처럼 자신만만하더니 이제 와서 꼬리 말고 저를 찾는 꼴이 너무 웃겼어요. 그렇게 이혼은 저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결됐어요. 저희가 살던 신혼집도 처음부터 공동명의에 반반 부담한 거라 그대로 나눴고 친권, 양육권, 위자료 싹 다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받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으로 딸아이 둘과 같이 살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미 이혼도 다 된 마당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기간 동안 얄미운 사람이기도 했고 항상 저한테 일 시키고 본인은 몰래 빠져나가던 사람이라 좋게 볼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서, 잘 지내? 아휴, 나 동서네가 이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님한테 끌려다니느라 힘들어 죽겠어. 이혼하니까 많이 편하지?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동서는 도련님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은 아예 없어? 이제 막 이혼한 사람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형님에게서 뭔가 머뭇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혼한 동서한테 이런 말 꺼내기도 민망하긴 한데 아버님이 얼마 전에 쓰러지셨거든. 그래서 어머님이 나한테 합가해서 아버님 수발을 같이 들자고 하는 거야. 근데 동서도 잘 알잖아. 나는 그런 일 여태 해본 적도 없고 바쁘기도 많이 바빠서. 인간이 이렇게 비양심적이어도 되나요? 어떻게 이혼한 동서에게 시부 수발을 들기 위해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전혀 안 갔어요. 죄송한데 저는 생각 없어요. 싫어서 이혼한 거고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아직 덜 말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안 저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형님은 아들을 둘이나 낳아서 여태껏 시어머니 등살에서 잘 피해 다니셨죠? 저는 그 잔소리, 악담 모두 맨몸으로 다 받았어요. 그쪽으로는 머리도 두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시아버지 그렇게 되신 건 안타깝지만 그건 이제 가족들이 상의해야 할 문제지 생판 남인 저한테 이야기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갑고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고 나니 형님도 당황했는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그 집안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웃겼던 게 그렇게 믿고 의지하려던 첫째 며느리는 시모 요구에 거절한 것도 모자라 아주버님을 들들 볶았던 모양이에요. 아주버님이 시모를 찾아와서는 시모에게 미쳤냐고 진짜 노망난 거 아니냐고 악담을 퍼부었답니다. 동생처럼 자기도 호래비 만들 작정이냐며 합가해서 마누라랑 헤어지면 어머니가 책임질 거냐고 이럴 거면 인연 끊고 지내자면서 아주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다더군요.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시모 간병을 받아 무사히 퇴원했으면서 집에 오자마자 짐 다 챙겨서 아픈 시부와 시모 놔두고 그대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입이 불어터져라 아들 사랑, 손주 사랑을 외치던 시모였건만 시모를 위해 시부를 함께 수발 들어줄 사람은 없던 모양이에요. 결국 시모는 두 아들과도 연이 끊기고 며느리에게도 대차게 까여서 혼자 시부 수발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은 소식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듣고도 정말 고소하더군요. 저 내치고 잘 살 것처럼 기세등등하더니 결국 보세요. 완전 버림받고 혼자 남겨졌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들을 잊고 제 일에 집중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시간 조율이 좋았던 요양병원에 취직하게 됐죠. 시내와 가깝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있는 요양병원이다 보니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치료하는 어르신이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로 컨디션이 완전 엉망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어르신, 오늘따라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아유, 선생, 말도 마. 같은 방에 웬 할망구가 하나 왔는데 얼마나 화가 많은지 무슨 말만 하면 난리쳐서 내가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병원에 입원하다 보면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다 보니 원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을 순 없어요. 같은 방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권 당첨 같은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랬어요? 물리치료는 안 받는 분인가 보네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요? 혹시 치매? 아니야.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 할망구가 잘못했더만. 이 할망구가 들어온 그날부터 하루에 10번도 넘게 아들들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 거요. 전화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를 여기다 버리고 너희끼리 잘 살 것 같냐? 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넌지시 물어봤지. 근데 그 할망구 하는 말이 아들놈들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다 소용없다고. 자기가 남편 수발 드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이렇게 병을 얻었는데 다들 나 몰라라 한다고 말이지. 엄마를 애물단지 취급하면서 연락도 먼저 안 하고 연락하면 그렇게 귀찮은 티를 낸다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 어머나,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 따님들이 자주 면회 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비교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봐도 그래 보였어. 우리 딸들이 워낙 싹싹하잖아. 와서 나눠 먹자며 과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하는 모습을 보더니 나한테 악담을 하더라고. 딸만 낳았냐며. 아들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빈정대는데 열받아서 나도 한마디 했지. 딸 있는 나는 매일같이 면회하는데 아들 낳은 그 짝은 여태껏 아들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 뒤로 아주 아들 욕을 있는 대로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제 할망구 아들이 왔대. 둘째라던데 이혼한 지 1년 반쯤 됐다던가?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째 아들이 왔는데 그 할망구가 아들한테 악다구니를 썼어. 왜 여기 처박아 놓고 들여다보지도 않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놈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만. 엄마가 마음을 곱게 썼으면 며느리들이 왔을 거라고. 자기 이혼한 건 엄마 책임이 크다면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늙은 엄마를 핍박하는데 살벌하더만. 내가 봤을 때는 그 할망구도 잘못했는데 아들놈도 싹퉁머리가 없는 게 영.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들을수록 뭔가 모르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싸우느라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아니, 그 할망구가 여기 오고 나서부터 약간 치매기가 왔거든. 그놈의 핸드폰만 붙들고 내내 전화를 하니까 어제 아들이 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갔으니 이 할망구도 정신을 놔버렸는지 어쩌녁 내내 불도 안 들어오는 전화통 붙들고 아들 이름인지 뭔지 누구야 누구야 불러대면서 온 방에 사람들 잠도 못 자도록 하고. 아휴, 밤에 잠도 안 자, 낮에도 안 자. 기운은 어찌나 좋은지 목소리만 커서. 내가 그래서 잠을 못 잤어. 오늘도 내가 걱정이야. 그 할망구 잠 안 자고 또 고함 지를까봐. 며칠 만에 헬쑥해진 어르신을 보니 궁금증이 치솟더군요. 그래서 시모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제 어르신 방에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 이름이 시모 이름과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소도 시댁 주소가 맞았고요. 보호자 이름도 전 남편 이름인 거 확인했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었어요. 그 많은 요양원 노인병원 중에 제가 있는 곳으로 오다니. 그렇게 잘 살 것처럼 굴더니 결국은 두 아들 모두에게 버림받고 홀로 노인병원에서 면회도 없이 있는 거 보니 자식을 시모처럼 키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모가 손녀들한테는 못되게 굴었어도
아들, 손자들한테는 잘했거든요. 그런데도 보세요. 결국 아픈 시모 병실에 면회오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보는 게 있잖아요. 마음씨 곱고 자식들, 며느리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신 어른들은 자식, 며느리 할 것 없이 자주 와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어른들은 복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온 거죠. 말년이 쓸쓸한 게 왜 보기 힘든 거냐면 그 쓸쓸함 속에 내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모시는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군요. 그쯤 되면 다들 그렇게 인생에 통달하시곤 해요. 그러니 시모의 이런 상황이 제게는 참 착잡했어요. 저를 괴롭히고 제 어린 두 딸을 괴롭혔으니 이런 꼴 당해도 싸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과 손주들에게까지 손절당한 거 보면 왜 그렇게 사셨나 싶기도 하고요. 자기 인생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니 더 열심히 남들과 좋은 인연 맺고 살아야 하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사실 지금도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받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기엔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제 자식들은 시모가 키운 자식들처럼 키우지는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 뒤로도 시모와 모르는 사람인 척 지내고 싶었는데 전 남편이 입원비 문의하러 병원 왔다가 1층 원무과에 들른 저와 마주치게 됐어요. 전 남편이 결혼했을 때도 보여주지 않던 아주 살가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더군요. 당신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잘 됐네. 우리 어머니 여기서 치료받고 계시거든. 당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네. 이혼했더라도 애들 할머니잖아. 문제 안 생기도록 당신이 잘 챙겨줘.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더군요. 그리고 웃겼어요. 이혼한 전 와이프한테 어머니를 부탁한다니.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양심 없는 건 똑같네? 내가 왜 당신 어머니한테 차별 대우해줘야 해? 물리치료 받지도 않고 나랑 접점 하나 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잘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 챙겨. 당신 어머니잖아. 이혼한 마누라한테 그런 거 부탁하고 싶어?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런 걸 부탁해? 그리고 나 만나는 사람 있거든? 함부로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도 당신 가족들도 처신 잘해줘. 이딴 식으로 악연을 인연인 것처럼 만들지 말라고. 만나는 사람이 없었지만 거짓말했어요. 이 인간이 병원에 소문이라도 퍼뜨릴까봐 걱정도 됐으니까요. 뭐 여차하면 퇴사하고 다른 직장 찾아도 되는 거긴 했는데 그건 귀찮고 손도 많이 가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피해야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피하려면 지들이 피해야지 제가 왜 피하나요? 괴롭힌 인간들은 그쪽이고 저는 괴롭힘 당한 사람인데 제가 이악 물고 말했더니 전 남편도 가볍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는지 며칠 뒤에 퇴원을 하고 나갔더군요. 무슨 이유에서였든 더 이상 엮이지 않게 돼서 저로서는 한시름 놓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딸애들은 제가 이혼한 그날부터 아빠를 찾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리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것도 애들 반응을 보며 알았죠. 만약 애들한테 잘해줬다면 애들이 아빠와 헤어지는 걸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제 이혼을 이해해주고 저를 도와 집안일도 해주고 있는 기특한 아이들을 보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가벼운 기분이 들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매일같이 하게 되네요. 그래도 가끔 전 남편과 시모가 생각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토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운 기분이 드네요. 그리 즐거운 일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꺼내서 한풀이 하듯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나니 그간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